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자료 만드는 거랑 좀 연동시켜서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보도자료 만들고 이슈화시키고, 이슈화시키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저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슈화시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입법 관련된 이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그냥 사례를 보여주면, 우리 보도자료 사례모음집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그 중에 하나 예시로 쭉 가면은 그 앞에 표지 목차의 3페이지 3쪽 보시면요, 3쪽에 다이아몬드 4에 4- 방가로 1번 47쪽 찾으셨나요 혹시? 요거를 겸사겸사 상가 공실률 10% 넘는 지역 16개 중 11개에 달해, 이거를 47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47쪽에서 다시 넘어올 예정인데 51페이지를 볼게요. 그 다음 장 한 장 넘기시면 돼요. 그때 잠깐 얘기했었죠, 한번. 그때 잠깐 얘기했었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집합건물법이라는 법인데, 이 법을 이제 제가 모시던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아는 사람한테 제발 법안 좀 내게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10명이 동의가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의 동의율을 받을 수 있을까를 짱구를 제가 굴려서 생각한 게,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좀 구해가지고 우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또는 해서 확보한 자료가 뭐냐면, 한국감정원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산하에 있는 조직이에요. 감정하는 조직이에요. 우리 손해배상 같은 거 해줄 때 부동산 평가 같은 거 해가지고 예컨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정부가 뭔가 개발 같은 걸 할 때 여기는 얼마니까 얼만큼 보장해준다, 이런 거를 감정하는 곳이거든요. 감정평가. 그래서 한국감정원이라는 일종의 이제 약간 사실상 국책기구 조직이 있는 건데, 거기가 만든 오피스 공실률과 매장 공실률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49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별 오피스 빌딩 공실률 현황, 도시별 매장용 빌딩 공실률 현황을 보기 좋게 공실률을 쭉 뽑아가지고, 그러면 지역에는 예컨대 부산이라고 치면, 부산에는 우리가 중앙에서 접하는 언론과 별개로 모든 지역마다 지역 유력지가 있어요. 예컨대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가 있고 국제신문이 있죠. 근데 그게 거의 한 20만 부 가까이 팔린다고 그러거든요. 어지간한 신문보다는 더 많이 팔린 이제 부수가 되는데, 그런 지역 매체는 자기네가 거론이 되면은 가급적 이제 기사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든 사람은 다 그거를 구독을 해요. 자기 지역구의 신문들을. 그래서 예컨대 여기 보시면 첨부 표 1에 도시별 오피스 빌딩 공실률 현황을 보면 강원, 전북, 충북, 대전, 광주, 인천이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기사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기사화를 하면. 그래서 다시 앞에 4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일종의 프레이밍을 상가 공실률 10% 넘는 지역 16개 중 11개에 달해, 저기 부제만 읽어볼게요. 오피스 공실률 1위 강원, 2위 전북 땡땡땡 몇 프로, 3위 충북 땡땡 몇 프로, 매달 공실률 1위 충북 땡땡 15.7%, 2위 전북 15.4%, 3위 경북 15.4%. 이렇게 하면은 강원, 전북, 충북, 전북,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뭔가 우리 지역이 뭔가 문제 있는 거와 관련된 해결하는 법안인가 보다라고 좀 더 민감하게 이거를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일종의 프레이밍을 제가 바꿔서 지역상가 공실률 축소법이라고 법안을 네이밍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용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용도 변경하면은, 그리고 이 법이 이제 좋은 법인지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적당한지 아닌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프레이밍을 지역상가 공실률 축소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면 수요 공급이 더 원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게 용이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상가 공실률 얘기인데,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렸던 건데,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최저임금이 핫 이슈인 건 아시죠? 아마 역대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를 떠나가지고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고 싶은 쪽에서는 뭔가 거리가 되든 안 되든 막 약간 침소봉대를 해서라도 막 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방어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가운데서 뭔가 좀 균형 있게 보려고 하는 흐름이 이제 세 가지 흐름이 막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우리 카톡에 올렸던 거기도 한데, 한국감정원이라는 데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는 인건비 비중이 더 높다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자료를 유심히 보면은, 기사를 유심히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기사가 막 섞여 있는데,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렸던 최저임금 자영업자 관련돼서는 그거는 한국감정원은 그러니까 이 인건비 비중은 아니었고, 그거는 무슨 뭐 외식업 협회인가 뭐 이런 쪽에서 나온 자료더라고요. 기사를 유심히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내가 평소에 공실률 데이터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역대 국정감사 보도자료가 됐건 뭐 이제 최병천이 만든 보도자료가 됐건 참고를 해서 공실률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이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최저임금으로 인상을 16.4%를 파악하니까 자영업자분이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거가 사실인데 좀 정부 쪽에서는 실은 자영업자가 정말로 부담스러운 거는 인건비가 아니라 임대료 같은 거다. 이런 게 일종의 하나의 논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게 사실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우호적이지만 지나치게 올리는 건 제 개인 의견이 약간 비판적인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가 그 가게가 몇 개인지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가 몇 프로인지, 그러니까 우리 구멍가게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서 프랜차이즈는 비중이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10%를 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게 한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으로 간주했을 경우, 그 업체 수 다 합쳤을 경우 프랜차이즈는 그 중에 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다, 하나는 프랜차이즈 이슈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임대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얘기하는데, 임대인 문제는 만약에 임대인이 정말로 그렇다라면 지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가 공실률 이슈예요. 공실률이 2자리가 넘는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공실률이 2자리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임대인도 상가를 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실률이 여기 아까 보면은 1위 강원, 2위 전북, 3위 충북이 17%, 16%, 15%, 15% 이 선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이 쭉 보면은 적긴 한데 서울은 공실률 6.8%인데 하나는 광역 단위 공실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약간 시내 중심가, 뭐 종로라든가 등등등 그런 거는 공실률이 또 다른 자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모아보면은 만약에 그쪽에서도 공실률이 적지 않다. 물론 중심가는 아무래도 공실률이 좀 적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따져가지고 공실률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래서 공실률이 만약 일정 비율이 높으면은 그것도 실은 논리의 허술함을 지적할 수 있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최저임금 이슈에서. 그리고 또 만약에 저도 그 생각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준영 씨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카도 이제 비슷한 또래인데, 조카는 뭐 사회 문제 특별히 민감하거나 관심 있거나 그런 친구도 아닌데, 조카가 뭐라 했냐면 뭐 우연찮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구인구직 알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민간 기업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한계는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컨대 좀 이따가 언론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긴 하는데, 예컨대 그러니까 국회의 보좌진의 미션은 지난번에 연결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연결 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팩트들,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러나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팩트를 발굴해가지고 터트리는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반영하는 게 하는 방식인데, 기자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취재가 가능해요. 기자는 예컨대 만약에 알바몬이라는 데가 있다. 알바몬은 정부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 회사잖아요. 그러면 민간 회사인 경우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안 주면 그만이에요. 예컨대 국회에서 자료 요청했는데 국회 네가 뭔데 나한테 자료 요청해? 안 줄 거야.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민간 기업의 어떤 사적 자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관련된 거는 국회 보좌진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알바몬 같은 거, 알바몬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알바 천국? 알바몬, 알바 천국 또 뭐 있나요?
정부가 하는 게 뭐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자리 사이트. 워크넷 맞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많이 이용하는 뭐 예컨대 상위 5개의 그런 그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저는 지금 뭐 이제 국회에 있진 않지만 저 같으면은 몇 년도별로 그 일정 예컨대 1월 달 구인구직 빈도를 저 같으면 조사할 것 같아요. 그 업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2018년 1월 달에 구인구직 빈도 현황, 그 다음에 2017년 구인구직 빈도 현황, 그런 5개 사이트, 뭐 알바몬, 워크넷, 뭐 알바천국 포함해가지고 사이트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중에서 혹시 가능하면 이제 특화된 예컨대 외식업 또는 뭐 이렇게 그 알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뽑아보면은 그러면 참고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재작년보단 다 좋거든요. 경제 성장률만 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올해 1분기 또는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낮지 않았는데 구인구직이 많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면 네. 알바몬이는 그 민간 기업인데 보좌진 입장에선 네. 그쪽에 이제 구인구직을 어떤 자료를 누구한테 요청해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건데요. 방금 말한 이슈는 기자한테 유리한 방식이에요. 기자는 그냥 취재하면 돼요. 사장님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국회 보좌진이 접근할 때는 그 업체가 오케이 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회 보좌진으로 한다 그러면 워크넷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워크넷이면 네. 예를 들어 뭐 보통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노동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야죠. 아니면 워크넷한테 담당자를 바꿔달라 그러면 워크넷은 사실상 정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이제 가급적이면 제출한다고 봐야죠. 워크넷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네. 알바천국이 그런 그거는 방법이 예컨대 알바천국 자체는 국회랑 연관을 맺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냥 그거는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냥.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한 적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 이슈가 있다. 그럼 편의점에 그 뭐가 많이 팔리는지 뭐가 안 팔리는지, 그러니까 예컨대 또는 그 언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날이잖아요. 설날 연휴잖아요. 그러면 설날 연휴 때 철도 기차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료는 어디서 요청할 수 있냐면 홍익회 가면 요청할 수 있어요. 홍익회, 철도청 산하에 있는 홍익회 요청을 하면 연간 뭐 평소에 많이 팔리는 거, 뭐 예컨대 명절에 많이 팔리는 거 해서 넘버 5개 정도, 뭐 1, 2, 3, 4, 5를 달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바나나 우유로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바나나 우유가 1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평상시에 내면은 별로 기사거리가 좀 적은데 지금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쯤에는 그리고 또 기사가 별로 없어요. 언론 입장에서 뭐 연합뉴스라든가 YTN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철도 시절에 뭐 명절에 가장 많이 팔리는 거 뭐 몇 가지 해서 그런 보도 자료를 내면은 이제 기사가 되는데, 아까 말한 알바모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거기 요청에 뭐 거기 5개 업체에 받아가지고 그 뭐 여차저차해가지고 뭐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오케이 좀 받는 거고.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는 건가요?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랑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알바몬 등등이 평소에 저는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노동부랑 뭔가 연관 사업을 할 일이 많다. 그러면 노동부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보통 자료 요청을 하면 정부에 그거는 이제 그 동네가 어디에 자료 요청을 받을 확률이 높은지를 먼저 사전에 약간 탐색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리고 실은 본인이 해도 돼요. 본인이 약간 그 직원의 예컨대 인턴이라든가 등등 약간 노가다를 해가지고 야 너 요때부터 요때까지 네가 조사해봐 해가지고 조사를 싹 한 다음에 연도별로 뽑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치만 동일하면 돼요. 1월 달이면 1월 달, 뭐 12월 달이면 12월 달, 1분기면 1분기, 4분기면 4분기. 그렇게 예컨대 3개년도를 뽑았는데 또는 5개년도를 뽑았는데 현저하게 달라졌다. 어떤 경제 성장률은 유사했는데 현저하게 달라졌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보도자료로서 가치가 있죠. 저도 저 얘기 좀 여러 번 듣거든요. 다른 데서도. 그러면 그건 한번 이제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 쪽을 이제 어떤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는 게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약간 좀 이제 도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한번 이제 해볼 만한 데이터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걸 조사해가지고 보도자료 딱 낸다.
특히나 예컨대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번에 바른미래당 컨셉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했는데 기존에 비해서 예컨대 뭐 그러니까 16.4%가 줄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상률이 16.4%잖아요. 그냥 하나 임의적인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5%가 줄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연도에 비해서 올해가 유독 심하게 줄었다. 그거가 가시적이면 그러면 그거는 뉴스 가치가 확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일종의 인과관계를 확증할 수 없으나 어떤 정황 증거는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고용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고용조사는 그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실업보험 신청자 숫자가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올리기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올린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제조업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조선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 이슈, 최저임금 이슈라기보다 최저임금이 많이 나오려면 서비스업 쪽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 뭐 외식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테일을 만약에 받아보면은 실업보험이 도대체 신청자가 어떻게 변동이 어떤지는 받아보면은 제 생각엔 조선업 때문으로 보여져요. 추정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얘기한 것 중에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제가 19대 국회 말 때 법안을 내고 싶었는데 못 냈던 법 중에 이제 워낙 이 임기 그러니까 19대 국회 말이어가지고 못 내고 이제 나중에 다른 의원실로 토스해 준 것 중에 판결문 공개법이 있어요. 판결문 공개법은 뭐냐면 미국은 예컨대 뭐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으면은 미국은 판결문이 공개가 돼요. 그러면 판결문이 공개되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비평이 가능해져요. 비평.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판사 이름이 정형식 맞나요? 네. 정형식 판사가 있다 그러면 예컨대 정형식 검색을 하면 이 인간의 그동안 판결문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사 사건들을 다 만약에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이 했던 역대 판결문 중에서 예컨대 뭐 어떤 거는 예컨대 뭔가 그러니까 지금 넓은 의미에서 진보 민주당 이쪽 계열 진보 민주 개혁 진영이 관련된 거는 다 이렇게 뭔가 억지 논리를 해가지고 다 뭔가 실형을 선고하고 뭔가 재벌 계통인 건 다 이제 그 솜방망이 또는 이제 막 풀어주는 걸 했다 그러면 하나는 개량화된 형태로 논증도 가능하고 어떤 정량화된 수치화된 걸로 얘는 재벌만 만나면은 남들에 비해서 뭐 현저하게 떨어지고 내지는 뭐 민주당이나 진보 계열만 만나면 그냥 무슨 이 폭탄을 때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언론이나 학자 중에서 그 법리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고은 씨라든가 뭐 내지는 그 최영미 시인이나 등등 한 것 중에서 문학에서 평론가들이 갖는 권력은 평론 권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람들은 문학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대적으로 덜 그러니까 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게 뭔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전문가 시장 내에서 평가가 있는 건데 판결문이 공개되면은 자기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작동을 하는데 한국은 판결문이 공개가 안 돼요. 그러면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 비평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등등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같으면 근데 이 법이 옛날에 그 사법개혁위원회 오랫동안 이슈예요. 우리나라 사법개혁 이슈 중에 한 개인데 제가 그 이번에 오늘인가 어제 그 한겨레 법조를 오래 출입했던 지금 야당 그 정치팀장이 김남일 기자라는 사람인데 김남일 기자가 쓴 칼럼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 생각했었는데 이게 관피아를 견제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법조계 관피아. 지금 뭐 아마 SNS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법조팀은 그냥 다 검사 출신 아니면 이제 판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노후 보장 체계, 그러니까 노후 소득 보장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법조계 판사 및 검사들의 노후 소득 보장 및 노후 안전망이 삼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사법개혁으로 형법 일부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이게 그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는 다른 나라 사례, 다른 나라 판결문 공개 현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판결문법의 문제, 판결문의 현황,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만들었는데 왜 공개 안 되는지 그동안 공개된 수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는 검색하면 공개를 왕창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이 만들어졌지만 판결문 공개되고 있는 게 개털이다. 예컨대 뭐 10년 동안 뭐 15건밖에 안 된다.
이런 거를 입증해내면 그 판결문 공개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삼성 이재용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신영식 판사의 문제점이랑 해가지고 이게 관심이 고조됐잖아요.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판결문 공개, 이거는 지금 그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금태섭 의원이 법안을 낸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노회찬 의원님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건데 자구를 몇 개 바꿔가지고 법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냥 법안만 내는 것보다 데이터를 탑재해가지고 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님도 그 법안을 또 내고 데이터를 탑재해가지고 법안을 내면 이게 여러 명이 내면 낼수록 파워는 더 세지거든요. 그만큼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종의 정영식 판사 금지법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내지는 뭐 이재용 봐주기 금지법을 그걸 무슨 그 입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거는 사법정의, 정보 투명성,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어떤 관피아의 어떤 그 이 우회적 견제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는 이게 우리나라 중요한 사법개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데이터랑 연결시켜서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남성 공무원 5배 남성 유직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여성 교사나 교장 얘기했는데 지금이 며칠이냐면 오늘이 2월 14일이에요. 이제 제가 여기 나중에 얘기도 할 텐데 언론에서는 달력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달력. 예컨대 대통령이 8월 15일만 되면 그 대통령이 그 특별 담화를 발표하거든요. 무슨 이렇게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는 그냥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8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달력이 중요한데 혹시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몰라요? 3월 8일. 우리 한 5초간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분은 제가 다음에 밥을 사드릴게요. 한번 네? 네, 딩동댕. 네. 네. 3월 8일은 여성의 날이에요. 38 여성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2월 14일이면 이제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설날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는 건데 이왕이면 3월 8일 날 여성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면은 기사가 많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날짜를 한번 봅시다. 달력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3월 8일 날 예를 들어서 3월 8일 날이 언제냐면 3월 둘째 주 목요일이 3월 8일 날이에요. 그러면 그 즈음에는 여성 관련된 행사도 있는데 그러면 3월 8일 날 이제 한번 이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성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 이제 의원실에 소속된 분이 현재 한 분, 두 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갈 전직으로 있던 분이 한 분, 두 분 있었는데 지금 날짜가 3월 달력이 어떻게 돼 있냐면 1, 2, 3, 10, 9, 8, 7, 6, 5, 4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이게 3월 달이에요. 그래서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아니구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월 8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3월 8일 목요일이면 언제 보도자료를 내야 될까요? 6일은 내야 되죠. 그렇죠. 6일 날 내야 돼요. 딩동댕이 6일이에요. 또는 5일 날 내도 괜찮아요. 아무튼 6일 이전에 내야 돼요. 6일 이전에 그러면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달력 행사는 미리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8일 날 될 수도 있지만 언론 입장에서 6, 7, 8 그러니까 3월 8일 여성의 날 이전에 가급적 그 기사를 쓰고 싶어요. 곧 있으면 3월 8일 여성의 날인데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꼴이다. 이런 게 이제 언론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는 내일 다가올 3월 8일 여성의 날의 의미를 새겨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날 3월 8일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의원실에 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다른 게 만약에 그동안 바쁜 일이 덜 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다른 거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자료를 기획을 해가지고 5일 월요일 6일 5일 또는 6일 날 보도자료를 낼 걸 염두에 두고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가급적이면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거. 예컨대 뭐 이제
그 여성의 아까 전에 말한 여성 범죄율은 좀 더 여성의 날이랑 연결하는 게 여성 문제랑 관련되지만 뭔가 이 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확 다가오진 않고 그냥 예컨대 여성이 범죄가 더 많다. 이거는 이 약간 이제 차별이라기보다 뭔가 어떤 그 이 강자 약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물론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아니면은 뭐 예컨대 여성 범죄율을 내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성 경찰 비율 같은 거 낼 수도 있죠. 차라리 여성 경찰이 뭐 시험 봤는데 더 많이 시험 봤는데 합격자 숫자는 예컨대 남성이 훨씬 더 우월하다든가 뭔가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개혁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예 이제 특집 38 여성 특집 보도자료 그래가지고 분야별로 뭐 교육은 여차저차 뭐는 여차저차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별로 이제 그리고 이제 예컨대 저는 금융 쪽이었는데 제가 있던 상임위원회는 금융 쪽인데 예컨대 은행 CEO 중에서 여성은 별로 없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거 덜 알려졌던 거 그런 거를 몇 개 이제 아니면 그런 거를 더는 이게 3월 1일 이날이 지금 3월 1일 날이 3.1절이고 이게 일종의 연휴예요. 연휴. 징검다리 연휴여서 이날은 보도자료를 별로 안 받아준다고 봐야 돼요. 이날은 보도자료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고 내면 이날 내는 것도 괜찮아요. 이날도 뉴스가 별로 없거든요. 일요일 날은 왜냐면 신문이 월요일 날 나오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은 기사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기자 입장에서. 그냥 다 세상이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보도자료 내면은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때 실리는 거죠. 4일날 보도자료 내면.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제 특히 여성 이슈는 지금 페미니즘 이슈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성평등, 뭐 미투 논란, 미투 논란과 관련된 거를 엮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죠. 예컨대 감사원이 정부 주요 부처 이건 이제 품이 많이 드는 건데 정부의 장관자 들어가는 거 걸 다 조사해서 예컨대 감사원이 정부 부처 감사를 했는데 이 어떤 직원들의 비위 문제 중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관련된 비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정부 부처별로 쫙 조사를 해가지고 예컨대 최근 5개 년도가 근데 이런 건 미리 조사해야 돼요. 이거는 자료 하는데 오래 걸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등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부 부처 중에서 그리고 감사원이 이후에 실제로 조치한 건 거의 없다. 그런 거는 이제 정부 부처이기도 하고 정부 부처 간 비교도 되고 그런 거는 되게 뉴스가 커질 수 있는 뉴스죠. 그리고 그런 뉴스는 만약에 저라면 단독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매체랑 조인트해가지고 그냥 그 매체에만 주는 거죠. 예컨대 뭐 A 매체한테만 준다든가 아니면 뭐 JTBC한테만 준다든가 아니면 MBC한테만 준다든가 아니면 신문사한테만 준다든가 그러면 이게 기사가 되게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달력과 이슈와 데이터를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남성 휴직이 공무원이 5배다라는 게 있으면은 이런 것도 약간 이것도 변형을 하면 칭찬해주는 컨셉으로 정부 부처 중 남성 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정부 부처 그런 걸로 역발상으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칭찬을 해주고 아니면 뒤집어가지고 남성 휴직 그러니까 이건 다 공무원은 처지가 다르니까 공무원끼리 비교를 해줘. 공무원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 신청이 가장 적은 정부 부처. 예컨대 뭐 기획재정부, 뭐 내지는 국토교통부, 뭐 여성부.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여성부가 나온다. 여성부가 남성 공무원 빈도수가 비율로 쳤을 때 제일 적었다. 그러면 여성부가 제일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될 것 같아요? 지용 씨가 생각하기에. 아니 여성부는 왠지 여성 직원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으로? 그러면은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 비율을 뽑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체 직원 중에서 남성이 몇 명, 그 다음에 땡땡 비율, 여성이 몇 명, 땡땡 비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보도자료를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부 부처가 그냥 편의상 20개가 있다고 칩시다. 정부 부처가 2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 부처부터 20번 부처까지 정부 부처 이름을 다 써요. 정부 부처 이름을 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뭐 공정거래위원회 등등 쫙 있다고 그러고 남성 비율, 그러니까 일단은 육아휴직 비율, 일단 육아휴직 개수, 신청 개수,
신청 비율, 그 다음에 여기 참고 자료로 남성 공무원 비율, 여성 공무원 비율,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필요하면 남성 공무원 비율 대 육아휴직 비율. 예를 들어서 남성 공무원 비율이 다 동등하게 90% 정도 되는데 어디는 이빠이 신청을 하고 어디는 그냥 그 신청한 데 거의 없다. 그러면 이게 동일한 기준에 비해서도 거기가 문제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 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어디는 남성 공무원이 거의 뭐 한 1%밖에 안 되고 어디는 90%가 되는데 동일하게 해버리면 이게 그쪽에서 뭔가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데이터와 관련된 반론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내가 내 보도자료를 관련된 반론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데이터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낸 다음에 아까 말한 이거는 이제 민간,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이런 거에서 땅 터트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38 여성의 날이라고 치면 기사가 되게 많이 나가죠. 특히나 지금 요즘 그 페미니즘, 여성, 뭐 성평등 이런 이슈는 되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고 나머지는 이지용 판결문은 아까 그렇고 이거는 데이터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최저임금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는 데이터가 아직 없고 최태원 씨는 아직 데이터가 없고 이런 건 그 다음에 남성 육아휴직도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는 이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나 38 여성의 날이 있기 때문에 군산 GM은 일단 데이터는 없는데 아까 말한 고용 이거는 이 고용 문제는 되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고용 위기가 개념이 뭔지 근거법이 뭔지 지원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제조업 예컨대 제조업 중에서도 이 군산 GM 이슈를 군산 지역의 GM 이슈로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유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중후장대 제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후장대란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이제 중후 무겁고 뭐 규모가 크고 이제 뭔가 이런 걸 이제 중후장대 중후장대가 반대말이 경박단소 이렇게 될 텐데 아마도 무겁고 큰 거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2016년, 2017년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업, 해운업 구조 등 이슈였어요. 아마 기억나실 텐데 뭐 미포조선, 뭐 현대, 대우조선 뭐 등등 포함해 삼성중공업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실업보험 신청 현황 같은 걸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실업보험 신청 현황. 그러면 특히 전국 평균 실업보험 신청 현황과 그 대규모 사업장 있는 실업보험 신청 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2016년도에 거제 지역 내지는 부산 지역 내지는 뭐 이런 지역 그래서 이제 전국 거기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 대비 거기가 얼마큼 올라갔는지를 비교를 하면 그리고 여기도 또 뽑아보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지금 군산 GM 노동자 및 군산 GM과 생태계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납품업체들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 불안을 실제로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그러면 쳐서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저같이 만약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나온 김에 지금 의원실에 계신 분이 두 분이 있고 우리 지금 원래는 오신 분들 중에 환노위가 많은데요. 등록은 하고 지금 계속 일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설 연휴 이것 때문에 못 오시는데 그 얘기를 잠깐 이제 GM 관련돼서 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하다가 만 게 그 문제 제기와 대안 이 얘기까지는 했죠. 그 얘기를 막 마무리를 짧게 하긴 했지만 하긴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 막말 반대 네거티브 문제 제기가 저비용 고율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뭔가 대안 입법 정책을 만드는 건 집다 힘든 일이고 고비용 저율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정책 입법 대안 관련된 걸 하려면 고비용 저율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데 더 유능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더 유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말 반대 네거티브의 작동 원리, 언론의 작동 원리를 타고 넘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걸 타고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GM 이슈가 있다고 쳐요. 이제 평소 노동운동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 그 다음에 고용 불안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대안이 뭔지, 구조적 대안이 뭔지 이런 걸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GM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조선업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운업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 그 고용 불안 이슈고 그다음에 GM은
군산 GM과 별개로 지금 부평 GM 철수 가능성이 또 있어요. 부평 GM도 철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큰 사건으로는 쌍용 자동차 사건이 있었어요. 쌍용 자동차 이제 정리해고 사건이 있었죠. 정리해고 이슈, 쌍용차. 우리나라의 각종 데이터를 보면은 대기업 노동자랑 그냥 중소기업 노동자랑 특히 이제 그냥 대기업 중에서도 재벌 대기업이랑 일반 중소기업을 치면은 거의 한 3배 가까이 급여 차이가 나요. 이제 그냥 일반 대기업은 300인 이상이지만 재벌 대기업은 거의 연봉이 8천에서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잔업철야 특근을 물론 하는 거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서 거의 한 3배 정도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쌍용 자동차 때 했을 때 대표적인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였어요. 들어본 적 있죠? 근데 해고는 살인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노동자는 원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정리해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고에 대한 저항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경쟁적인 노동 환경 속에 있어요. 대기업은 상대로 노조의 방어막도 있고 법적인 규제도 이제 보호막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중심부 노동시장이 있고 주변부 노동시장이 있어요. 또는 이게 이제 1차 노동시장이 있고 2차 노동시장이 있다고 표현하고 각종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가 2천만 명이거든요. 통계청 기준으로. 임금 노동자 2천만 명 중에서 대략 정확하게는 23%인데 대략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80%는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조직노동, 그러니까 노조로 조직된 노동들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부분이 조합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공공부문, 전교조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제 이쪽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제 노조도 없고 이제 다 개털이고 사회보험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사실상 노동자 전체를 위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20단을 위한 걸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런 고용불안 GM 사태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불안에 대한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뭐냐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와 구조적 대안과 데이터 3가지를 연결시키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용 안전망이란 뭐냐? 고용 안전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보험이에요, 그냥. 고용 보험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직업 훈련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그다음에 이제 이 취업 안내 같은 거를 강화해 줘야 돼요. 직업 알선 서비스. 그렇게 이제 고용 안전망 3종 세트라고 편의상 표현하면 고용 안전망 3종 세트라고 표현하면 고용 보험이 지금은 예컨대 저임금 노동자는 내가 실업자가 되면은 거의 받던 돈의 한 70% 가까이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최저임금에 딱 걸려 있는 노동자가 실업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기간은 정확하게 아주 길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 한 4개월인가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 정도를 돌려받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기업 노동자다. 그래서 월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500만 원 정도 되는 노동자이면 소득 대체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 30%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받다가 30%를 받으면 15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적이라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던 사람은 원래 그렇게 받아요. 원래 그렇게 받아서 그 사람들은 목소리는 별로 대변도 뉴스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고임금을 받던 사람은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소득 대체율이 낮냐면 고용보험료를 얼마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안전망으로 작동을 하려면 그거는 노동자가 돈을 내고 회사가 돈을 내잖아요. 노동자랑 회사가 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쌓인 돈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대기업 노동자한테 쓰는 것보다 저임금 노동자한테 좀 더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기업 노동자한테 혜택이 가려면 이 돈의 캐파 자체를 늘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을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그게 GM 노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인 거예요. 쌍용자동차 문제라든가 쌍용자동차, 조선업, 해운업 이런 GM 문제 같은 거에 근본적인 해법은 대기업 노동자들도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고용 안전망 시스템에서 소득 대체율이 최소한 5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막 국회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데이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큰 그림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 팀 작업으로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팀 작업으로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1층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2층을 깔고 3층을 깔아요. 1층은 고용보험을 깔아요. 2층은 산별 고용기금을 깔겠어요. 여기서 산별은 산업별의 약자예요. 산업별, 뭐 조선업, 해운업, 자동차업, 뭐 금속업, 그래서 산업별, 산별 고용기금, 여기 이제 퇴직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적인 방향인데요. 고용보험은 이제 대기업 노동자가 한 3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30%란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소득 대체율이 30%라는 얘기는 5, 35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우리가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보통 유연 안정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 1년 또는 2년 정도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 70% 정도를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받다가 5, 7에 35, 350만 원을 예컨대 1년 또는 2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든 안 하든 좀 그 불안감이 좀 덜하겠죠. 대신 거기는 보험료를 왕창 내는 거예요. 세금 또는 보험료를. 근데 그런 위기가 발생해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고용이 워낙 안정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운동 자체가 고용보험 강화 운동을 거의 안 해요. 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정리해고 하지 마라 이 얘기만 하거나 그리고 고용보험 강화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더라든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기업 노조는 기업복지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나오는 복지 혜택이 되게 많아요. 예컨대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우리 애가 예컨대 애가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회사에서 등록금 같은 거 막 대주고 그래요. 내지는 우리가 건강보험에 지금 소득 대체율 아까 문재인 케어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의 그 보장성이 지금 한 6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7%는 자기 돈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단체 협상을 체결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나머지 37%도 회사가 내주는 거를 단체 협상으로 쟁취를 해내요.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는 복지국가를 위해서 별로 투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미 약간 그 기업 내부에 복지국가가 있는 거예요. 삼성 복지국가, 현대 복지국가, SK 복지국가, 뭐 이렇게 LG 복지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복지국가인 거예요. 자기네끼리 복지국가인데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비판적 문제의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에 아까 말한 이런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경우 실업보험 신청 현황.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대기업 노조가 편안하게 안착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은 자기네 노동자들도 보호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노조 조합원들이 GM이나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처럼 뭔가 정말로 구조조정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조조정이라는 건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망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걸 자기네가 무슨 대신 팔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해진다라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해지는 게 사실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대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고용보험으로 깔아주고 일부는 이건 이제 산업별 노사가 이제 기업별로 협상을 맺어가지고
지금 예컨대 대기업 노조에는 각종 무슨 기금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쟁의 기금이 됐고 뭐가 됐고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예컨대 산별 고용 기금으로 쓰면은 정부가 만약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걸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법으로 자기네끼리 하는 거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실태가 있는지 실태가 없으면 정부가 이런 거를 하라고 뭔가 이렇게 압박을 넣으면서 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 각종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슈화 시킬 수는 있죠, 정부가. 그리고 퇴직연금은 이미 이제 있는 제도고. 그러면 왜냐하면 고용보험으로 이걸 다 커버리지 할 수는 없어요. 대기업 노조는 워낙 급여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커버리지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그렇더라도 현재보다는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현재보다는 올려야 되고, 그리고 고용보험만 치더라도 예컨대 OECD 이런 거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협조 요청을 받으면 되는데, 예컨대 여기가 조세 부담이 있고, 사회보장 부담이 있고, 이거를 더하기 해서 국민부담률이라 그래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OECD랑 비교를 해가지고 세금을 얼만큼 많이 내고 있는지. 근데 나라별로 세금은 많지 않지만 사회보장 부담금이 왕창 내는 데가 있어요. 예컨대 사회보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4대 보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4대 보험은 낸 거랑 연동하는 게 기본 원리체계예요. 보험체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거가 낸 돈이랑 연동해서 받는 대로 돼 있거든요. 이걸 합쳐가지고 국민부담률이라 그러는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복지국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낸 돈이 비율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이게 현저하게 적어요. 그리고 사회보장 부담률도 적고 조세 부담률도 적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로도 따져볼 수 있고 사회보장 부담률로도 적은 걸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적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이 적다. 그리고 이 아까 말한 그 조선업, 해운업, GM 같은 게 터지면 실업 신청이 이빠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는 예컨대 이거 소득 대출도 한번 급여 테이블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평균으로 해가지고 고용보험공단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노동자 평균 100만 원인 사람 대충 어느 정도 받고 뭐 200만 원인 사람은 어느 정도 받고 500만 원인 사람은 얼마 정도 받는데 500만 원인 사람은 소득 대체율이 한 뭐 예컨대 25% 또는 35%밖에 안 된다. 개털이다. 라는 걸 하면 앞으로 그래서 이런 GM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도 반성하면서 그냥 이걸 정리하고 뭐 반대한다 할 게 아니라 이 GM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노조가 기업복지만 안주하고 내지는 지금 기존의 양대노총이 사회보장 제도 강화에는 호응한 거에 대한 걸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에도 부합하고 어떤 정책적 대안, 구조적인 분석, 그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짬뽕하는 거이기도 하고 최근 이슈랑도 연동하는 거죠. GM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GM 사건을 계기로 본 한국 고용보험 이 어떤 고용 안전망의 문제점 및 대안. 이걸 뭐 보고서로 낼 수도 있고 이런 걸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실은 이제 방금 아까 GM 문제라고 치면 한 차원 높은 접근은 이제 뭔가 우리 사회 이런 걸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는 언제나 에너지로 봐야 되고 사건과 사고는 언제나 에너지로 봐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은 구조적인 인식과 좋은 구조적인 대안이 있는 경우는 그 사건 사고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 그런 내가 구조적인 인식이 없으면 그냥 그 아무개처럼 사퇴하라 이런 것만 하는 거죠. 똑바로 해라 이런 것만 하다가 마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슈가 되는데 이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이슈화할 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 이런 거고요. 10페이지 발제문 10페이지 11페이지 볼게요. 지난번에 발제문 11페이지에 상단을 했었죠. 문제 해결형 접근 단기적 해법, 장기적 해법. 12페이지를 할게요. 이제 12페이지 이거는 간단하게 쭉 하고 넘어갈게요. 광고와 홍보 핵심은 지난주 했었고 좋은 보도자료가 뭔지도 지난주 했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A 패키지, B 패키지도 했었죠.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이슈가 된다. 그래서 했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한다 그러면 뉴스가 안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경제민주화를 한다 그러면 뉴스가 되는 이유는
사람이 개를 무는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쟁 촉진 3법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었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는 뭐 이제 우리가 자료들을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이아몬드 2번을 보는 걸로 할게요. 보도자료는 논문 쓰기와 동일한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보도자료 작성자는 실제로는 기자와 경쟁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기자와 기자처럼 빙의,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돼보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 때 유체이탈이라는 표현 많이 인용됐었잖아요. 저는 이 유체이탈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체이탈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래서 유체이탈을 멋있게 표현한 게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이제 유체이탈을 멋있게 표현하면 역지사지가 되는 건데, 보도자료 쓰기와 논문 쓰기는 동일한 구조를 갖는데, 의제 선택은 뭘로 할 거냐? 우리가 아까 전에 한 바퀴 쭉 돌면서 요즘 뭐가 이슈인지를 서로가 뭔지 아마 지금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얘기했던 거를 가치 판단이랑 부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으면은 만약에 아까 GM 이슈를 한번 건드려 보고 싶겠어요. 아까 38 여성의 날 이슈 같은 걸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GM 이슈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존에 이 대기업 노조의 문제점, 대기업 노조가 고용 안전망을 챙기지 않고 있는데 GM 이슈가 있는 걸 하면서 대기업 노조의 경종도 울리면서 또 고용 안전망 강화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이런 걸 한번 제가 보기엔 근사한 기획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팀 작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의제 선택은 그런 이제 핫 이슈, 시의성 있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좋고, 가설 수립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그 큰 조선업, 해운업, GM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근데 GM 같은 경우가 군산 GM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고용보험, 실업보험을 자료조사를 할 때도 군산 지역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게 또 의미가 있겠죠. 그 지역별로도 한번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가설인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조선업, 해운업 이슈가 가장 심했을 때도 그 지역의 고용보험, 실업보험 신청 현황이 좀 다른 데보다 두드러졌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컨대 심지어는 추계해 볼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예컨대 3%씩 실업보험 신청이 있었는데 펑 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이슈와 펑 하고 해운업 구조조정 이슈가 있으면 평균 몇 프로 정도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원청과 하청은 어떤지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최대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일종의 가설이 되는 거죠. 가설이 되는 거고, 자료 요청은 어디다가 요청해야 되는지 내가. 예컨대 방금 말한 거는 고용보험공단,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국민 사회보장 부담률, 조세 부담률,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의 차이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도 되고, 예산정책조 또는 입법조사체 자료 요청을 해도 돼요. 그건 이제 조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는 통계청 자료가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자료 요청을 내가 알면은 직접 뽑아도 되고 아니면 하고, 여기서 내가 피케티가 유명해진 이유라고 썼는데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경제학에서는 불평등과 관련해서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 성장 또는 산업화 경제 발전 초창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했다가 일정 단계를 지나면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쿠즈네츠 곡선, 이게 그냥 쿠즈네츠 곡선이고 역U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자 모양이 뒤집어진 형태. 근데 피케티라는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경제학 쪽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합의되는 어떤 이론이었는데, 이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 파란색 부분 또는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는 되게 많았었어요. 90년대 뭐 세계화라든가 뭐 반세계화 운동이라든가 많았는데, 피케티라는 그는 아마 여러분 이름 다 들어봤을 텐데, 피케티가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국세청 데이터, 진위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 시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연도 한 거의 100년간의 자료를 뽑았어요. 100년간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증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장기 시계열로 데이터를 입증하니까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진 거거든요. 뭐 거기 말고도 몇 가지 이제 더 그 어떤 이제
자산 가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이제 더 올라간다라는 몇 가지 이제 어떤 논리적인 걸 만들기도 했지만 이런 어떤 이제 그래서 팩트가 가지는 힘 우리 그 JTBC 뭐 태블릿 PC 이슈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팩트가 딱 나오니까 그 고집불통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팩트가 가진 힘이고 기자라든가 보좌진은 팩트를 가지고 승부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자료 확보는 이제 그 낙종이 오보보다 낫다는 일종의 이제 너무 없는 거를 막 하면은 저도 이제 이런 걸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막 그 검증이 덜 된 걸 막 쓰다가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뭔가 사고를 크게 내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에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신중을 기하되 빨리 해야 돼요. 늦으면은 신중을 기하다가 시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일간지는 기자들은 저는 항상 보면서 신기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그걸 써야 돼요. 그 일간 사이클에 다 맞추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국회라든가 시민단체도 비슷한 거죠. GM 이슈도 내가 아무리 구상한 얘기를 해도 GM 문제가 다 지나가면 끝나는 이슈예요. 근데 38 여성의 날이 지나가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여성 관련돼서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 놨어도 그건 이제 기사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빨리 내야 돼, 빨리. 그리고 심지어 다른 의원실이 낼지도 모르니까 일요일 날 내는 게 제일 좋아,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1, 2, 3, 4일 날. 그 주변이 다 경쟁자예요. 정보는 다 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기 쉬운 걸로 변환하라는 거는 이제 나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아까 전에 상가 공실률 축소법도 이런 거죠, 일종의. 그런 거를,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포는 타이밍. 이런 거는, 이건 다시 보는 걸 할게요. 기자의 특징, 언론 및 기자들의 기본 특징은 출입처가 있다. 그건 되게 중요해요. 출입처가 있다는 얘기는, 예컨대 지금 만약에 38 여성의 날의 이슈가 있다. 38 여성의 날의 이슈가 있으면 그 기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가위는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마이너한 예산이 적은 부처예요. 그래서 여가부 출입 부처는 다른 거랑 겸한다고 봐야 돼요. 다른 거랑 이제 아마 겸할 텐데, 그러면 예컨대 38 여성의 날 이슈 중에서 예컨대 교육부에서 이제 교사들의 비율과 교장의 비율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육부 출입 기자가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 출입 기자인 사람이 그 교육 분야이면서 여성 이슈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출입 기자가 그런 경우 해당을 될 테고, 내지는 은행장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여성 은행장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그런 거는 금융 쪽 출입 기자가 되겠죠. 여성 이슈이지만 금융 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국회의원실이잖아요. 만약에 국회의원실이라고 치면 국회 출입 기자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뭐 국회 출입 기자, 뭐 교육부 출입 기자, 여가부 출입 기자, 그리고 모르면은 물어보면 돼요. 예컨대 국회 출입 기자한테 야, 니네 매체의 교육부 출입 기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가르쳐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입 기자를 타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자들은 직장인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기자들은 공적 가치를 하는 거기 이전에 매일매일 뭔가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이제 일간지 기자라면. 그래서 다른 뉴스를 많을 때는 내가 이걸 반드시 터뜨리고 싶으면은 미리 줘야 돼요. 그 친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뉴스가 되게 많이 끈건이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3월 1, 2, 3, 4일이었다고 쳐요. 내가 3월 4일 날 여성 관련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뭐 몇 월 며칠 확정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건 되게 슈퍼울트라 빅뉴스잖아요. 그러면 그냥 뉴스가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도자료를 짠 하고 냈는데, 그거는 뭐 내가 낸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차피 뉴스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정말로 내고 싶으면은 미리 줘야 돼요. 그래서 별 지장 없을 때 터뜨려라 라고 이제 뭐 이걸 뿌릴 건지 단독으로 줄 건지는 판단해 보더라도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정도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자들의 처지 일정을 고려해 줘야 되고,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인데 서로 자주 교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보도자료를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기사가 안 되면 저는 아까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하다기보다 뭔가 이게 약간 좀 허탈하기도 하고, 내가 이건 되게 값어치가 있고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고 했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물어봐요. 내가 낸 보도자료가 왜 기사화되지 않았냐?
라고 전 물어봐요. 그러면 예컨대 좀 늦게 냈어요. 보도자료를 내는 시간이 늦었어요. 또는 그날 뉴스가 많았어요. 내지는 다른 뉴스에 묻혀가지고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다음부터는 뭔가 시스템을 내가 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 이게 뉴스가 많을 걸 대비해서 미리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는 거를 꼭 중요한 경우는 예컨대 내가 보도자료를 어쩔 수 없이 한 오전 11시쯤에 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하다못해 8시, 9시쯤에 문자라도 보내는 거예요. 보도자료 나갈 예정이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고 심지어는 내가 낸 보도자료가 기사 가치가 크진 않지만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섹시하진 않고, 근데 내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아까 전에 예컨대 학교의 교장 비율을 내가 다 했는데 이미 38 여성의 날 관련해서 다른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한 수백 건 냈다고 쳐요. 이미 막 여성 관련된 38 여성의 날 기념 보도자료가 막 난무해 그냥. 그럼 내가 또 내는 것에서 그 기자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다 내보낸 컨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 내가 어떻게 되냐면, 야, 한 번만 내줘 라고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친분에 의해서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개고생했는데 그냥 날아가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에다가 그냥 전화해서 아무개 기자야 좀 써줘라 해주면 써줘요. 대단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뉴스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팩트가 담겨 있어야 되고, 여기서 팩트라는 거는 새로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팩트, 이런 걸 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단독을 좋아한다는 거는 약간 내가 보도자료를 뿌린다는 얘기는 모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n분의 1 가치밖에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전국을 뒤흔들 정도의 뉴스면 좀 달라요.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예컨대 무슨 최순실 태블릿 PC 같은 것처럼 그런 뉴스는 뉴스 가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뿌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치면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그냥 한 귀퉁이에 그냥 실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비중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그 매체를 정해서 컨셉을 살릴 수 있는 매체를 예컨대 어르신 관련된 이슈다. 어르신 관련된 이슈라면 약간 보수적인 매체를 선택해도 되고, 조중동 같은데, 아니면 석간을 선택해도 되고, 내일신문, 문화일보 같은 데 선택을 해도 되고, 내지는 약간 이제 이런 거는 진보 개혁 쪽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예컨대 페미니즘 관련된 어떤 내가 괜찮은 데이터가 있다. 그럼 예컨대 진보 성향 매체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럼 거기는 좀 더 비중 있게 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체의 특성과 단독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센 놈이나 높은 놈 까는 걸 좋아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언론 자체가 공적 가치를 다루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딴짓 하다가도 공익적인 이슈를 좋아한다. 핫 이슈에 반응해야 된다. 핫 이슈는 이제 그때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까 말한 것들이 화제거리가 되는 게 이슈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섹시한 이슈라는 거는 뭔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언론에서 활용해서 유의할 점은 내가 보도자료를 뿌릴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나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스펙트럼을 감안해야 돼요. 이제 저쪽 매체의 시장이 어떨 건지. 예컨대 내가 재벌 개혁과 관련된 비장의 입법과 비장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내 엄청나게 친한 기자가 예컨대 조중동에 해당하는 기자라고 쳐요. 근데 재벌 개혁 관련해서 그 기사를 딱 주잖아요. 그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사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별로 푼돈이긴 하지만 정기 구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편인데요. 아무튼 그런 거고, 스펙트럼이 있고 언론사는 매체 특성이 있고, 종합지, 경제지, 인터넷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종합지는 정치적 이슈를 좀 더 하고, 종합지는 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지가 오히려 정책 기사는 더 많이 실어줘요. 돈이랑도 연결도 많이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다음에 단독을 좋아하고, 그리고 기자들은 이렇게 순환 보직 방식이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세상에 이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알기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고, 매체 스펙트럼을 두고 언론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기자의 하루는 아침 7, 8시경에 오늘의 기사거리를 반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같은 통신사를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엇을 기사거리를 할 건지를 염두에 두고 취재에 들어가고, 전화통화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이런 취재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오후 2시경에 다시 한번 반장에게 중간 보고를 내요. 그래서
오후 2시 이전에 뭔가 쫑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보도자료를 3시에 냈다. 그런 거는 엄청나게 큰 뉴스가 아닌 이상 기사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높은 거예요. 그런 건. 그리고 그런 경우는 내가 어찌어찌 해서 어쩔 수 없이 3시에 만들었다. 그러면 몇 개 매체라도 친한 기자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야, 이거 좀 너가 좀 써줘라. 챙겨달라. 그러면 그 친구가 아무튼 한 박자 있다라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일간지를 기준으로, 일간지 종이 신문을 기준으로 오후 4시, 5시경에 기사를 다 마감 쳐요. 그리고 이제 6시에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하거나 인터넷이나 통신사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 아무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국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요 플레이어들이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도 본인들이 엄마 아빠가 되면 엄마 아빠가 힘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레이어들이 가진 제약 조건, 플레이어들이 가지는 라이프 사이클, 플레이어들의 욕망 구조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요 이제 하단 방금은 이제 기자라는 언론 및 기자를 한 term으로 얘기했고요. 이번에 국회를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14페이지 하단부터 볼게요. 제약 조건 혹은 욕망에 관하여 국회 및 국회의원의 경우인데요. 기본 구성은 국회의원 300명, 상임위원회 13개. 이건 지난번 말한 것처럼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근데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도 물론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GM 사건이 똑같은 걸 터졌더라도 GM 자동차 군산 철수가 있더라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가지고 저거는 군산 일이고 GM 일이야. 그럼 나랑 관계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복지국가에 만들고 싶고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러려면 국민 부담률이나 고용보험이 좀 더 안정화돼야 되고 고용 안전망이 강화돼야 되고 어쩌고저쩌고가 돼야 되는데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쭉 공부를 했더니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의 어떤 그런 형태에 관련돼 있고 고용보험 부담률 자체가 우리나라 적고 얘네들은 맨날 이제 기업 복지하면서 맨날 이제 무슨 해고는 살인이다 얘기만 하지 실은 고용 안전망 강화 투쟁을 하지 않고 있다. 자기네 회사 자기는 그냥 계속 그냥 지금 이대로 내 고용은 건드리지 마라 투쟁만 하고 있거든요. 전체 노동자 전체를 위한 투쟁을 한다기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냥 거기에 용비어 첨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말에 그냥 다 무슨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비판적 문제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 여성의 날 정도는 알고 있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 여성의 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이 혹시 언제 아세요? 420으로 제가 알고는 맞는데 420 맞지 않나요? 한번 검색을 한번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맞죠? 장애인의 날도 똑같은 건데요. 장애인의 날도 대중운동이 활성화된 영역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의 날도 4월 20일을 염두에 두고 아까랑 똑같은 거죠. 약간 한 박자 있다가 이제 보도자를 빵 하고 터뜨리면은 그것도 상당히 비중 있게 나가겠죠, 기사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금 이슈랑 연동된 거면 더 하고 약간 이제 해마다 나오는 것도 있어요, 실은. 약간 비슷하게. 뭐 장애인 고용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 이런 거는 거의 막 해마다 나오는 기사거든요. 그런 건 나가더라도 기사가 이제 비중이 크진 않겠죠. 어떤 그 시의성이나 그런 게 덜한 거니까. 그 다음에 국정감사 회기는 이건 이제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건데 국회는 이제 임시회는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번 2월이 임시국회였었고 임시국회 언제 끝나나요? 2월 28일 날 끝나요? 그러면 보통은 임시국회 사이클이 있어요. 임시국회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각각 정당들을 대표해서 이제 한마디씩 떠들어요. 한마디씩 떠들고 주요 안건 같은 걸 처리하고 그래서 본회의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들을 열어요. 상임위원회를 열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서 어떤 그 전체 질의 같은 걸 해요.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같은 거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국면이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달이 임시국회였다. 예를 들어서 3월 한 달간이 임시국회였다. 그러면 3월에 예컨대 환경노동위원회 핫 이슈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GMEC가 되겠죠, 당연히. 특히나 군산 및 전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더 그게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평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그 이슈가 핫 이슈가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아무개 의원들이 생각이 나는데 GM 이슈가 핫 이슈가 될 테고
또 지금 이슈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남북 관계가 뭔가 지금 기존과 다른 지금 게 있었잖아요. 외교 그 통일위원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도 한 이슈가 될 테고, 그러면 그 이슈들을 가지고 보좌진들은 이제 데이터를 뭘 만들 건지, 데이터를 뭘 만들 건지 등등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질의를 뭘 할 건지, 뭐 다른 나라 동향은 어떤지,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반응은 어떤지, 여론의 지형지은 어떤지, 뭐 최저임금 이슈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시민단체에서 만약에 그러면 예컨대 국제 아까 단체 이름이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그래서 이제 그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제 NGO들을 지원해주는, 예컨대 개발도상국의 NGO 관련된 거는 예컨대 개발도상들의 아동 빈곤 내지는 여성들 문제 내지는 어떤 이제 그런 문제들, 뭔가 이제 상대적으로 보편적 인류애와 관련된 이슈들. 그러면은 그런 이슈인 경우에는 통일외교 통상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 거기에 우호적인 의원실이 있으면 그때 그 우호적인 의원실을 타고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시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전에 3월 1, 2, 3이 있었고 그러면 19, 8, 7, 6, 5, 4 이렇게 이제 3월 1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달 임시국회가 있다. 그러면 임시국회가 대정부 질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가 좀 국면을 다르게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예컨대 무슨 이슈가 있었으면 그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의원실이랑 조인트를 해가지고 이때쯤에 그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만약에 이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면 7일 또는 8일 날 예컨대 그 의원실이랑 미리 협력관계가 유대가 있으면은 이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이때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뭐뭐뭐 문제, 뭐 정부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내지는 적극 뭔가 해결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부에게 질의를 하면 그 의원이 질의를 해주면 어지간하게 그게 민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원님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뭔가 이렇게 부지런히 데모하는 것보다 그거는 그거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만약 이거를 기자회견을 할 때 데이터까지도 있다. 뭔가 데이터 같은 것도 있으면 데이터를 터뜨린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는 없지만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당사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뭔가 구구절절하게 뭔가 이제 사례를 담아가지고 한다든가 그러면 기사화가 되면서 기사화된 거는 그러면 정부 부처가 또 기사를 봐요. 기사회에도 나오고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면 두 가지가 곱하기가 되면 훨씬 더 이제 이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계 이슈도 마찬가지죠. 교육계 이슈도 뭔가 근데 우리 학교 교장이 성희롱 성추행 이슈가 있었다. 이 새끼를 막 내몰아야 되는데 내지는 이 악질적인 성폭력 무슨 교사가 있었다. 성희롱 성추행을 하는 내가 이 친구를 반드시 이 녀석을 한번 혼내주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전열을 정비해놓고 이 뭔가 다 한 다음에 D-Day를 역산해서 준비한 다음에 빵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컨대 뭐 이제 거기가 예컨대 뭐 교육감이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무슨 뭐 교육청 아무개 간부였다든가 이런 거 공적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 한번 작심하고 하면은 이제 팩트, 데이터, 어떤 당사자의 증언 뭐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국정감사 그러니까 그 임시회 끝났을 때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비회기 때 하는 것보다 회기 때랑 맞물려서 하는 게 화력이 훨씬 더 세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보좌진 입장에서는 이번 임시회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나의 일용할 양식은 뭘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데 거꾸로 단체가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하니까 일주일, 2주일, 3주일 전부터 미리 그 교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 같은 걸 받는 걸로 할게요.